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엄청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유럽도 스페인에서 이탈리아가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스페인에서 또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워렌 버핏도 인터뷰에서 말을 했지만은 이런 팬데믹 상황, 전쟁 상황, 그리고 금융시장의 급변동 상황을 언제나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워렌 버핏도 실제로 S&P에 거품이 많이 끼니까 현금 보유를 늘리면서 장이 무너질 때, 특히 이제 항공주의 실적이 나빠질 때 델타 에어라인 같은 거를 매수하는 그런 투자 패턴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코로나가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코로나 자체도 심각한 타격을 주지만은 코로나가 불씨를 살릴 그 도화선이 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정말 더 큰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토픽은 워렌 버핏처럼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투자자, 그렇다면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월에 회사채 만기가 도래합니다. 금융위기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단점은 회사들이 망한다는 거죠.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경기가 위축된다는 건데, 뭐 단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부실한 기업이 먼저 퇴출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적자 생존의 사회에서 일종의 정화작용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물 경기 입장에서는 4월은 굉장히 잔인한 달이 될 수 있다. 그리고 4월 달에 도래하는 회사채 만기가 옵니다. 만기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채권자들이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네가 다시 4월 달에 돈을 갚아라 이거예요. 근데 회사들이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까지 나지도 않고 공장도 돌아가지도 않고 있으면은 이걸 변제할 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변제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결국 돈줄이 마르고 채권을 추가 발행할 수도 없고 결국 도산하게 됩니다. 흥하해운도 회사채 만기 못 버티고 결국 워크아웃 신청을 했죠. 지금 A급 채권들도 그 신용도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태고요. 2008년도 때 위기의 결정적인 원인은 모기지 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모기지 채권을 묶어서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그 상품의 기초자산이었던 모기지 채권이 한마디로 터지면서 금융시장이 붕괴가 됐는데요. 이번 경제 위기의 핵심은 회사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부실한 기업의 회사채에 있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문제가 됐던 상품이 이거예요. 부채 담보부 증권이라는 건데, 일단 모기지 채권의 특성상 유동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금 조달이 쉽지가 않아요. 모기지 채권을 발행한 회사들이 현금 회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유동화시키기 위해서 부채 담보 증권을 만듭니다. CDO. 그러니까 모기지 채권을 묶어서 유동화를 위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 발행 규모가 1조 1000억 달러 규모였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는 이 부채 담보증권의 기초 자산이었던 모기지 채권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 이 증권에 우리나라 지금 뭐 DLS와 같은 그런 파생 상품이 터지면서 원금에 커다란 손실을 입히고, 거기에 따라서 운용사들이나 뭐 증권사들이 퇴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커다란 타격을 받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 담보증권이 1조 1000억 달러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결국 기초자산인 모기지 채권이 터지면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출 채권 담보증권이라 해서, 그러니까 투자 부적격 회사채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투자하기 싫은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려 하는데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 투자자들도 빨리 이제 그 개런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투자한 만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개런티도 할 수도 없고, 그런 리스크가 존재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투자 부적격 채권은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채권들을 모아서 대출 채권 담보증권이라는 것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유동화시키는 거, 이걸 파는 거예요. 그 규모가 1조 3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 규모 면에서는 이미 부채담보증권 CDO를 넘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CLO가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초 자산인 투자 부적격 수준의 회사채가 문제가 생긴다면은 결국은 서프라임 모기지 때보다 규모 면에서도 더 크다란 충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부채담보증권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집을 가지고 개나 소나 장인 장모나 다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터졌을 때, 이게 이제 개인적인 대출 상환을 못했을 때 이 모기지 채권이 붕괴되는 속도가 사실 더 컸죠. 근데 지금은 이 대출 채권 담보증권은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악질적인 상품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부채담보증권보다는 안정적이다라고 금융계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죠.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이 팬데믹 상황이 경제 전반에 타격을 미치는 게 굉장히 자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약간만 4월 달만 넘어가도 사실 상식적으로 봐서 부실채권들은 터질 수밖에 없어요. 부실채권이 터지면은 금융상품을 제공했던 운용사라든지 증권사들도 같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이 팬데믹의 재유행이라고 해서 스페인 독감의 사례를 보면은 1918년 때 창궐을 해서 이게 11월 겨울 정도 때 피크를 찍고 내려왔다가 이제 진정됐구나라고 싶었는데 다시 재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얻어맞는 게 사실 더 심각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치료제가 임상시험 중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4월달 중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되거나 완료된다고 말을 하는데, 치료제가 다행히 보급이 되면은 이 정도에까지 영향력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팬데믹의 문제가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전염력이 높아서 우리가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와서 4월 달에 경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기업들도 다시 공장을 가동시켜야 되고, 그리고 계약도 해야 되고, 그리고 비행기, 물류 이동도 해야 되고 하니까 4월 달에 다시 시작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결국 그 운수, 항공회사, 그리고 경제 전반적으로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코로나 관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했지만은 그 타이트한 만큼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4월 이상으로 초과돼 버리면은 사실 중소기업들, 작은 기업들은 부도가 날 가능성이 그만큼 높습니다. 이런 작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면은 결국 부실 채권에 문제가 생기고, 그걸 기초자산으로 가지고 있던 CLO의 연쇄적인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CLO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CLO, 부실채권들이 어느 섹터의 부실채권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셰일가스라는 거예요. 셰일 오일 부분의 손익분기점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WTI 원유 선물가가 $20, 배럴당 $20 근처까지 갔어요. 그거보다 떨어진 경우도 나왔고 $20 근처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20면은 이 셰일 오일 수출하는 회사들은 사실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채권을 연장을 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만기가 도래했는데 지금 이 상태 배럴당 $20 정도의 주가면은 채산성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관련 회사들이 채권을 다시 발행해도 시장에서 안 사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그걸 다 매입하겠다라고 했죠. 왜냐하면은 이 오일이라는 것은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관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일, 미국의 오일 업체에 타격을 받으면은 이 오일은 일종의 보안 자산 뭐 이런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산업에 타격을 받으면은 사실 미국 경제에 적지 않은 데미지가 오거든요. 지금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를 보면은 금융위기 때는 사실 더 높긴 했지만은 지금 또 이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스프레드가 벌어질수록 그만큼 그 채권에 불이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네가 이 셰일 오일 관련 회사가 채권을 딱 발행했는데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안 사고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줘야지 우리가 사겠다라는 거예요. 유통이 안 되겠죠. 유통이 안 되고 연장을 못 하면은 결국 그 셰일 오일 관련 회사들은 도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스프레드가 좀 진정이 돼야지 채권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아야지 우리가 주식 시장이 움직이던지 하는 수순인데 지금 이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진 상태여서 지금 이 상황은 좀 불안정한,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그 CLO 대출 채권 담보부 증권 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이 CLO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미국의 에너지 관련 그 업체의 채권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관련 부분에서 만약 터진다면은 먼저 문제가 터질 수가 있고요. 그 여파가 연쇄적으로 이 CLO라는 상품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전 세계적으로 CLO 환매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할 수도 있고 많은 금융사들이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서프라임 모기 사태처럼요. 그래서 물론 미국이 이 에너지 관련 셰일 오일 관련 회사들의 회사채를 전부 다 매입한다고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 코로나 사태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이상은 이 회사들이 지금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일이라는 것은 경제가 좀 돌아가고 비행기도 뜨고 공장도 돌아가야지 이 수요가 늘어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의 공장들이라든지 비행기가 다 스탑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업체들의 손실은 사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중이죠. 셰일 오일 추출 업체들의 직격탄이 된 유가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 이면에는 러시아와 사우디아와 미국 간의 어떤 오일 패권 다툼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미국이 2018년도 때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가장 생산량이 많았고요. 그 다음 이제 사우디, 미국 순이었는데 2018년도 이후에는 보시면은 미국이 따로 이제 이쪽 오펙과 관련된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쉽게 말해서 담합이죠. 우리가 공급량을 이렇게 조절하자 아니면 그러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사실 국제 유가를 지네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도 있고 미국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는 않죠. 특히 러시아는 독단적으로 생산을 계속 해왔고 미국도 이게 질세라 계속 생산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미국은 그 기름 수입국에서 수출국 순수출 비중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수출국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고요. 그만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서 셰일 오일 회사들의
채산성도 좋아지고 손익분기점도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서.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은 항상 얘네 둘 입장에서 눈에 가시였어요. 자기들이 담합을 해서 이렇게 가격을 좀 조절해도, 특히 이제 중동 국가들끼리 조절해서 원래 가격을 조절해 왔는데, 근데 러시아도 끼고 미국까지 껴버리니까 유가가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수익이 그만큼 감소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마켓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나눠 먹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와 사우디 간의 어떤 다툼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그 내면에는 결국 이 둘이 합심을 해서 미국 대륙이다 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셰일 오일 추출 방식은 그 추출 방식 때문에 손익분기점 자체가 높고요. 쉽게 말해 생산 단가가 높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의 이제 채산성이 배럴당 한 15달러 정도라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배럴당 30달러 혹은 그 이상을 잡아야지 되고, 결국 수익이 나려면은 그 이상이 되어야지, 한 40달러, 50달러가 되어야지 얘네들이 이제 간신히 수익이 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사우디가 감산을 하지 않고 계속 생산량을 공급해 버리면은 결국 생산 단가, 미국의 생산 단가보다 더 낮은 상태에서 유가가 세계 유통이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셰일 오일 관련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산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시추를 해서 그 셰일 오일을 추출하는 그 공법을 사용하는 그 비용도 건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채산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러시아와 사우디가 그걸 노리고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와 사우디 간의 전쟁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결국 미국 대륙이 아닌가라는 전문가들이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렇게 미국을 때려버리면은 셰일 오일 관련 회사들이 도산을 하게 되겠죠. 도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죠? 미국의 하일드 채권에 편입되어 있는 셰일 오일 관련 채권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시에로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출 담보부 증권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 여파가 도미노처럼 금융시장에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란 나라에 미국을 망하게 할 수는 없어도 미국 정부에 미국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규모 보셨잖아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보다 더 큰 지금 시에로 규모인데, 이 상황에서 시에로 오일을 건드리고 그 시에로 오일 회사들이 터져버리면은 이 시에로 상품이 손실이 발생하면서 미국 금융시장이 이제 패닉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의 재선도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를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자 뉴스로는 뭔가 트럼프가 러시아한테 제재를 완화해주는 대신에 뭔가 이 오일 가격에 대해서 조언을 했다, 정상적으로 회복하라고 말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죠. 말은 그렇게 해도 러시아, 사우디가 작당을 하고 계속 원유를 공급해버리면은 이 셰일 업체들의 얼마 정도는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할까요? 일단 워렌 버핏처럼 투자를 하자면은 절대 레버리지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특히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 힘듭니다. 바닥을 읽고 바닥에 사겠다라는 마인드는 사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지금 스페인 독감처럼 완화되었다가 계약하고 공장 돌아가면서 다시 재창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다시 시장이 이렇게 가라앉는 게 아니라
이때는 진짜 회사한테 커다란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채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금융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충분한 현금을 보유해 두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100% 현금을 보유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50% 혹은 그 이상 60%, 70%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수준만큼 그에 비례해서 현금을 보유해 놓은 다음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단 크레딧 스프레드가 좀 진정이 되고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다음에 경기 반등 기미가 보인 다음에 사 놓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해놓은 게 이제 현금이 지금은 효자입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를 추천을 드리고 만약 그래도 지금 너무 말도 안 되게 내가 봐놨던 우량 종목 중에서 말도 안 되게 지금 염가 세일을 하는 게 보인다 하면은 한 번에 왕창 사서 신용 써서 물타기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그러니까 100%의 투자 자금이 있다라면은 15%씩 계속 일정 기간을 거쳐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할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투자자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알람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컨텐츠는 제 개인적인 분석에 그리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리는 바입니다.